안녕하세요.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김길숙 박사님 제 말 잘 들려요? 마이크 아주 테스트 아주 아주 잘 들립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주 시드니는 오늘 비가 좀 내렸는데 지금은 비가 개었습니다. 섭씨 30도가 오늘 날씨인데 비가 그쳐서 일기예보는 한 34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한국은 날씨가 어떤가요? 부산은 요즘 아직 따뜻하죠? 아니, 오늘 좀 추웠습니다. 아침에 추웠고요. 네, 내일은 비가 오면서 본격적으로 겨울 날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마 네, 예상으로 내일 첫눈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첫눈이 오는군요. 추위 타시는 분들은 시드니로 오세요. 이제 계절이 정반대니까. 자, 우리 허리를 바르게 하시고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기도 세 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F.R.의 비전 하겠습니다. 가정 회복이 교회 회복, 세상 회복입니다. 나는 여러분 사는 지역 이름을 하시고 FM 대표입니다. FR의 관건이 TSA를 7, 8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TSL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G 이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Critical Glasses 비난의 안경이 Nurturing Glasses 칭찬의 안경으로 변해서 우리가 가스 커플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가스 커플로 살아가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스코라테스 질문은 TSL이 세 가지인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합하면 두 단어가 됩니다. 세 가지를 통합하면 하나가 됩니다. 무엇일까요? 사랑. 사랑. 정답은 없습니다만 사랑은 TSL에 속하잖아요. TSL에 속하지 않는 단어 가운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무엇일까요? 이제 중요한 시간에는 뜸을 들이는 거죠. 그럼 편하게 몇 사람 말씀해 보실래요? 오늘 맨 먼저 들어오신 문시연님, 세 가지를 네, 합치면 뭐가 될까요?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게 아닌가 싶어서, 민자 뺀 예수이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참,
우리 남성을 대표해서 김종록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생각나는 단어가 배려 혹은 존중 예,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다 해당되죠. 다 음, 해당되죠.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칭찬입니다. 칭찬. 우리 교과서에서 이미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가정의 애정의 기능을 위해서 가정의 애정의 기능이 주 기능이다는 말씀했고 칭찬을 해야 된다. 칭찬 받으면 반찬이 맛있어집니다. 맛있다고 막 칭찬하면 맛있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칭찬이 일본화 되려면 I 메시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루저가 없도록 우리 가정에서 로 루저스 모델, 패배자가 없도록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의견이 다르면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시간을 좀 가져서라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자. 그래서 칭찬이 일상생활화 되려면 당신은 이렇게 하면 비난이 되기 쉬워요. 내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1인칭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시간을 두고 이제 서로 승자가 되도록 배려하는 거. 칭찬을 먹고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 칭찬을 받고 자라는 것이고 부부는 서로 칭찬하기 위해서 결혼했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사람 만들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남편 사람 만들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그러려면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몇 차, 두세 차례. 저는 요즘 두 끼밖에 안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보고 왜 세 끼 안 먹냐고 그러는데 뭐 돈도 못 버는데 세 끼 먹어요. 그냥 두 끼만 먹어. 배고프지 않은데. 두 번 이상은 해야 되겠죠? 두 끼 드시는 분은 두 번은 해야 되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니까 여러분 이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의 이 칭찬에 관한 자료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제도적인 기능은 이제 다 사회적인 기능으로 가버렸고 이제 가정의 기능이 이제 칭찬의 기능이 주 기능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아쉬웠던 말씀 하나만 보강하고 이제 구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게오르기의 빛은 동방에서 온다. 그 동방은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전력하고 열심히 사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막스 베버 여러분 잘 아시죠? 막스 베버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이 책을 꼭 읽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서울신학대학은 1학년 필수 과목으로 이 책을 꼭 공부합니다. 제목이 뭐죠? 이 책 제목이 뭐예요? 빛은 프로테스탄 동방에서 온다. 자본주의 정신, 이 책. 이 책 제목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유화 자본주의 정신,
자, 이 윤리와 책 자본주의 정신. 보시고 뭘 생각하셨나요? 김규태님, 이 책 제목을 보고 뭘 생각하셨나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 자본주의 정신이 무언가를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지금 피폐해 가는 거죠. 이 막스 베버가 연구하니까 자본주의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프로테스탄 정신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프로테스탄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가 살아나려면 개신교 정신, 개신교 윤리를 가지고 자본주의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자본주의 윤리를 상징하는 단어가 두 가지죠. 청지기 정신, 절제 정신. 청지기 정신, 절제 정신. 우리 한국이 우연히 이렇게 유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그 청지기 정신, 절제 정신, 근검절약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축하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정신이 우리를 오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로 제가 지난 시간에 게으르기 말을 인용했습니다. 자, 오늘은 8장 이제 하브루타를 잠깐 하고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9장, 10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전체 토론을 한 20분 하고 그리고 이제 9장,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목이 막지가 않아요. 제 음성이 사실은 아주 좋은 음성이었는데 요즘에 목소리가 맑아지지가 않고 계속 목이 좀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제가 어젯밤에 생각을 하다가 우리 박무용 조교님께 오늘 하브루타 전체 토론 좀 사유를 봐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무용님 나의 칭찬 이야기하고 8장 톡톡 한 20분 우리 전체 토론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국 뉴저지에 사는 박미용입니다. 자, 38분이 오늘 다 이 방 안에 계신데요. 그래서 화면 안에 한 번에 다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도 정말 이 마지막 수업이니만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의 TSL 칭찬 이야기 나누기. 그래서 이 가정회복 수업을 듣고 칭찬을 할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에게 칭찬을 해가지고 뭐 어떤 효과를 보셨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들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저희 체험을 잠깐 얘기해 보면 제가 이제 저번에 그 비난의 안경, 칭찬의 안경 그거를 이제 저희 아들한테 주고 네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봐라 했더니 제가 저를 생각하면서 푸른 것보다 비난의 안경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칭찬보다는 구박받은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난다고. 최근에 칭찬받은 게 무슨 생각나는 게 있냐고 했더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칭찬을 정말 기억나는 칭찬, 지나가는 칭찬이 아니라 기억나는 칭찬을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혹시 또 이 칭찬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눠주실 분 있으신가요? 안 그러면 제가 무작위로 시킵니다. 없으셔요? 저 얘기를 하실 때는 이 페이지가 두 페이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밝혀주시고 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들 별로 이렇게 발표하시고 싶은 얼굴 표정들이 아니셔요, 뭔가. 그러면 제가 그냥 무작위로 시키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 그죠? 저희 수업에 같이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잘 아니까 갑자기 그런다고 그 안도의 한숨을 쉬지 마시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글로 마이크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우리 맨 먼저 제 화면에 계신 분 전강수님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아, 저는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같이 쉬운 남자가 어디 있냐. 아빠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칭찬에 그렇게 약하고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두 분의 사이가 별로 그렇게 썩 다정해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제 생각은 아직도 꼭 그렇게 말을 막 다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항상 기본적으로 가져 있고 아직도 그게 변화되지 않은 제 모습에서 딸이 지적해 준 게 맞다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따님과 또 칭찬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누셨군요. 자,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실 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무작위로 찍겠습니다. 우리 캐나다에 계신 문선영님, 거기 나눠주실 거 있으실까요? 애들이 좀 큰 아이들이라서 이제는 칭찬보다는 제가 오히려 칭찬을 듣는 입장이 돼 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어린 주일학교 애들과 함께, 주일날은 보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특히 말 안 듣는 애들 주로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더 많이 안아주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러면서 그것도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주로 안 되는 아이들한테 더 많이 칭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허그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좋아해요.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도 또 이렇게 안아주고 칭찬해주면 아이들이 또 좋아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칭찬을 통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만들게 그것도 굉장한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여기 대한민국 인천에 사시는 곽지환 목사님 또 한번 얘기 나눠주실까요? 네, 저도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아빠한테 최근 애들은 칭찬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애들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걸 통해서 저는 칭찬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애들은 그걸 칭찬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구나. 네, 그런 생각에 아직 TSL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방금 전에 그 나눠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애들을 더 부족해 보이고 그럴 때 더 칭찬해주고 더 안아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근데 그, 박재환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요. 예. 부럽습니다. 다들 제가 먼저 자녀 얘기를 꺼냈더니 또 자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배우자 얘기도 좀 해주셔요. 배우자한테는 그러니까 다 아무도 안 물어보셨나요? 배우자에게 물어보신 분, 그 비난의 안경, 칭찬의 안경 이거를 배우자님과 나누신 분은 없으실까요? 우리 한국 인천에 사시는 김다정님. 저희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검사를 했을 때 사실 저희 두 부부 다 칭찬의 환경이랑 비난의 환경 둘 다 나왔었거든요. 비슷하지. 그래가지고 아 배우자랑 얘기한 것이 우리들의 행동 가운데 그 지난주에 일관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일관성이 있지 않은 것들이 자녀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나누면서 TSL뿐만 아니라 우리 양육 방식들도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많이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도 TSL 중에서도 부부 서로 얘기를 할 때 보면 제가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많이 미안합니다를 많이 하는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로 약간, 미안하다고 하면, 알았어.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하고 그냥 표현이 많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이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과, 우리들이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많이 계속 얘기 나누면서 맞춰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네.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관성의 교육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깐 또 제 얘기를 나누자면 어머니께 이제 칭찬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90세신데 이제 자꾸 칭찬하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 옛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칭찬을 안 하신다고. 그리고 뭐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제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사랑해 하면은 하고 그 다음에 좀 그래도 좀 기분이 좋으시면 나도 이 정도를 하셔요. 근데 먼저 뭐 너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거를 조금 불평을 하고 이 상담학에선 칭찬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그 버르장머리 없어진다고 막 그러셔요. 예, 이런 거를 또 뭐 다른 부모님이랑 나눠보신 분이 있으시다든지 뭐 있으신가요? 혹시 누가 있으실까요? 근데 다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굉장히 말씀들을 잘 하시는데 그 왜 좀 자발적으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황명님, 네, 지금 우리가 한 5분 안에 마쳐야 돼서 네. 그 4번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4번 하나만 가족 아, 톡톡. 가족 톡톡이요? 네, 네. 4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2주간 동안 그 K 부부 교수 아들 사례 그것을 좀 얘기하고 이제 네.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족 왜냐하면 톡톡 그거를 오늘 한 읽어드릴게요. 네, 60분은 해야 되니까. 네. 그 K부부 칭찬 교수 얘기 아들, 제가 하나만 보완하면 이제 네. 칭찬 연구원 문헌들을 쭉 보면 음, 최고의 칭찬이 뭐냐는 토론이 있어요. 근데 예, 최고의 칭찬은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준 고마움, 그러니까 이제 TSA로 말하면 땡큐가 되겠죠. 그 고마움을 전하는 거. 무슨 고마운 말을 들었다든지 뭐 선물은 상징적인 거겠죠.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베푼 여러 가지 고마운 것을 전하는 거. 그게 최고의 칭찬이다. 그런 연구의 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TSA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칭찬이라고 하지만 그 또 최고의 칭찬은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TSA를 좀 일상생활로 잘 하는 다짐을 칭찬, 1인칭 메시지, 그다음에 로우 루저스 모델 앞에서 말한 거 그걸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좀 읽으시고 토론 좀 하시죠. 제가 4번 읽어드릴게요. K 부부 교수 아들의 사례를 읽고 어떤 가족 톡톡을 하셨나요? 이 부부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들이 회복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먼저 가족 톡톡을 하신 이 사례를 읽고 가족 톡톡에서 뭐 생각하신 부분, 또 이 부부의 실수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일단은 가족 톡톡을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다 하셨죠. 네, 다 하셨습니다. 마이크를 드려야 돼요. 우리 우리 멤버들이 다 그러면 겸손하셔서 네, 마이크를 드려야 돼.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시준이 호주 시드니에 사시는 우리 신숙현 사모님, K부부 교수 아들의 사례를 읽고 가족 톡톡을 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우리 신숙현 사모님이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니에요. 김기태 지금 마이크 목사님이 키셨어요. 대신 하시면 돼요. 아, 네. 아니면 김규태 목사님이 하셔도 김기태 돼요. 목사님 대신 하세요. 네, 제가 사실은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나는 거는 없고요. 아까 질문해 주시면 대답하려고 했던 게 제가 저는 지금 이제 일방적일 수 있지만 저는 아내에게 칭찬과 사랑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좀 이제 칭찬 좀 해달라고 하는데 칭찬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면 이것을 제가 여기 또 아내가 있는데 이따 또 혼날지 모르지만 저는 칭찬을 많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제 기억엔 칭찬을 이렇게 들은 적이 거의 없어서 좀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숙현 사모님. 신숙현 사모님이 지금 디펜스를 하셔야 돼. 빨리 말씀하세요. 두 분이 부부시니까 내가 지금 마이크를 드리는 거예요. 사모님 목소리가 작게 들려요. 저 크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못 들었군요. 아, 네. 목소리가 작게 돼서 잘 안 들려요. 음, 그 뭐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4번을 토론하자고 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가 7과 8과 7장 8장에서 K 부부 교수의 아들 사례를 쭉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고착과 퇴행의 이제 사례로 7장에서 다뤘고 8장에서는 레질리언스의 사례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교수가 이제 신혼 초에 아이를 낳자마자 다 부부 교수가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1살, 2살 때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죠. 그때 뭐 어린이집 이런 보육시설이 우리 한국이 아주 부실했던 때고 해가지고 아이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착과 퇴행이 되어가지고 그 2살 때쯤으로 퇴행하니까 그게 이제 경계선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죠. 경계선 증후군은 이제 사이코와 그 경계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코, 어떻게 보면 노이로제 같은데 양쪽으로 가지 않고 일관되게 나오는 증상. 또 어린이와 성인이 사이 경계선적인 증상이에요. 티네이저 때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심각한 아이가 되었어요. 막 테레비를 발로 차고 부모에게 막 대들고 심각했죠. 그런데 저하고 상담하면서 이제 8장에서 레질리언스 된 이제 1차 때 이 토론을 할 때 어떤 분이 그 핵심이 터치 테라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터치에 대한 공부했었죠. 그래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안아주시고 터치 효과를 보았다. 그래서 지난 1차 때 이제 그 터치가 해답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K 부부 교수의 사례가 여러분에게 좀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충분한 오늘 두가를 해야 돼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우리 박명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9장의 소 제목이 스크린 프리 페어런팅인데 스크린 프리 양육이 무엇인가? 이것은 롱켈이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학자는 아니고요. 이제 미국의 현대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가정사역 이제 활동가입니다. 자기 활동을 이제 경험 삼아서 스크린 프리 이제 페어렌팅하고 스크린 프리 메어리지라고 이 두 책을 이제 써냈는데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되었고요. 이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이 책 번역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교과서에 소개해 놓았고 그리고 그 사례도 좀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제가 좀 재해석해서 실어 놨습니다. 자, 1절이 이제 196페이지 보면 1절이 나오죠. 왜 소리 지르지 않기인가? 지금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읽지를 못하는데 초점이 뭐냐면 자녀 양육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지만 그 핵심은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자녀 양육의 핵심이 뭐냐, 초점이 뭐냐면 롱켈은 부모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자녀들이 함께 경험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소리 지르지 않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이제 2절에 197페이지죠. 부모에게 성장이란 어려운 일인가 해서 성장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여기 198페이지에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이제 제가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딸을 낳았는데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경험했죠. 여자가 엄마가 된다는 거, 남자가 아빠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 인간 성장의
성장통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죠? 인내력, 일관성, 성실성, 이거 없이는 우리가 양육자가 될 수가 없는데, 인내력, 일관성, 성실성이 우리 천성에 그렇게 뿌리 박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 효용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해 놨는데,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늘 자녀에게 갖는 근심과 불안이 있죠. 이게 이제 없이는 부모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심이나 불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효용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인데, 이게 이제 과잉되면, 이 정서가 과잉되면 노이로제가 되기 쉽습니다. 이 정서 과잉, 그러니까 근심과 불안이 많은 거하고 노이로제는 어느 선이 구분하느냐 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그건 노이로제예요. 근심과 불안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못한다. 그러면 치료받아야 될 노이로제라고 볼 수 있죠. 이 정서가 효용이 있지만 근심, 불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이제 노이로제, 불안 신경증이 될 수가 있고 그 불안 신경증이 되지 않게 하고 자기 성장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이제 3절에서 다뤄놨습니다. 성장하는 엄마와 중학교 2학년 딸 사례는 제가 이제 조금 그 한국적 상황에 맞게 번안해 놓았는데 거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200페이지에서 203페이지 상단까지 거기를 우리 지난번에도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태 의원님 좀 읽어 주실래요? 네. 200페이지 성장하려는 엄마와 중2 딸 여기 다 펼치셨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찾은 것 같지 않은데.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3번. 네.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려는 엄마와 중2 딸. 이 사례는 아이에게서 초점을 옮겨 오로지 부모 자신에게 맞출 때 얼마나 놀라운 힘이 발휘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엄마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2 13살짜리 딸과 또 한바탕 소리를 지르며 공방전을 벌이고 난 뒤에 엄마는 이런 일이 가끔 한 번씩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수척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엄마는 감정의 샘물이 마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모녀 관계는 달리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가족 바깥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늘 아이들이 마음과 행동으로 자신을 지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걱정거리를 하나라도 털어주기를 바랐습니다. 또 자기하고 말다툼을 벌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직장에서 고된 하루를 보냈을 때에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엄마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말에 잘 따르고 공부를 잘해주기를 바라는 관계에 역하게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의 관계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계속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엄마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자신의 관계, 특히 14살 딸과의 관계가 계속 나빠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이자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엄마는 가족이 아닌 믿을 만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엄마는 교회 구역장 집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사님은 엄마에게 어려울 때 자기에게 전화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초점을 덜 맞추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대신 자신에게 초점을 더 맞출수록 딸과 더 차분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2 딸과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엄마는 더욱 자신에게 초점을 돌렸고, 그럴수록 더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삼 엄마가 성장했다는 것을 느낀 딸은 엄마를 자꾸 시험하려고 들었습니다. 하루는 딸의 여자친구 몇 명과 밖에서 주말을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한 친구의 부모가 여행 경비를 대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어른의 보호 없이 자기들끼리만 주말을 지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딸은 그 어느 때보다 격하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무섭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 엄마는 너무 불공평해. 엄마 싫어. 바로 이때 엄마는 딸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려면 가끔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딸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엄마는 화를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곧장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집사님은 괴념치 않았습니다. 딸은 소리치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내 욕하는 거 들어줄 사람, 내 욕하는 거 들어줄 사람? 잘났어, 정말. 그렇게 퍼붓고 나서 딸은 요란하게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딸의 반응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에 대해서는 한마디 불평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요. 엄마는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소리를 내뱉을 것만 같아요. 엄마는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감당해야 할 책임 때문에 더 그렇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화가 나요. 엄마는 훌륭하게 자신에게 초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할수록 엄마는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딸에게서 자신에게로 초점을 돌리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를 내는 뇌 중앙 부분 번연계의 원신의 작동이 꺼졌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불안감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신의 작동 시간은 길어야 90초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엄마는 문 앞에서 딸이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방을 뛰쳐나갔던 딸이 다시 돌아와 문에 귀를 대고 줄곧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이를 눈치채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딸은 재빨리 방문을 닫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엄마는 차분해졌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장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공손하고 차분한 어조로 엄마의 생각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딸도 전날 밤에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 정말이야. 난 어쩐지 엄마가 내가 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야. 엄마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의견을 들었고 주말 여행에 대해 자기가 우려하는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딸과 엄마의 대화는 포옹과 눈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딸은 전날 밤에 많은 이야기를 엿들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집사님과의 짧은 대화가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딸에게 필요했던 것은 엄마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엄마, 곧 마음을 진정하려고 애쓰는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딸에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2 딸은 주말에 여행을 가는 대신 엄마와 쇼핑을 갔습니다. 스스로 엄마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죠. 자, 뭐 자유롭게 말씀하시라고는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 호주 시드니의 이경숙님 말씀 하나만 찾아서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수님, 이 사례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어요? 엄마가 딸과의 그 부딪히면서 예, 자기 자신에게로 이 상황을 자기 자신을 바라본 부분이 저에게는 음, 그렇죠. 이제 딸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둔 거, 네. 수준 높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은희 목사님이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실래요? 이 사례에서 좋은 지혜가 있다면 무엇 같으세요? 아, 제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엄마가, 자기가 그 편하게 자기의 어려운 것을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그 집사님, 키퍼슨이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예, 우리 조은희 목사님께서 이제 키퍼슨을 얘기해 주시니까 좋은 복습이 되었습니다. 너무 어렵게 우리가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문장, 이 사례에서 제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말씀은 차분함을 유지하려면 가끔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장이에요. 그 201페이지 하단 맨 마지막 문단이죠. 바로 이때 엄마는 딸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로하고 차분함을 유지하려면 가끔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가족 관계를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다른 방으로 가셔도 좋고 이제 전화하셔도 좋고 또 뭐 전화 이제 여러분 키퍼슨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사전에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으면 뭐 하면 좋겠어요? 김길숙님 뭐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 제일 쉬운 거 마음 챙김을 하면 좋을 것 시간을 벌기 같습니다.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마음 챙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챙김, 마인드풀러스. 네. 나는 기도하면 된다고 말할 것 같은데 더 수준 높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기도하세요. 이럴 때 맞대응하지 마시고 이럴 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면 이제 엄마가 자기 성장을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가장 큰 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싸울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방문 닫고 기도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이제 202페이지에 원신의 아미그달라가 나오죠? 아미그달라. 이제 4절, 아까 읽은 내용 바로 밑에 4절이 뭐죠? 원신의 아미그달라 다스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아미그달라 다스리기, 원신인데요. 상당히 자세하게 210페이지까지 소개해 놓았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PPT를 준비했는데 우리 대학원 학생들은 이 강의를 너무 자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복습하시고 우리 다른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야, 대학원에서 재밌는 걸 배우는구나. 그런 동기가 생긴 분들은 우리 미성대학에 입학을 하십시오. 이 FR을 들으시고 미성대학에 입학하면 한 과목 3학점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 선교사님이라든지 카운슬링 센터를 지금 직접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 장학금을 드립니다. 저하고 상의하세요. 제가 총장님께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신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뇌를 이렇게 이제 설명한 사진을 잘 보시면 뇌 간과 변연계와 심피질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뇌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간. 이 뇌간의 기능은 우리 생명과 관련된 것이죠. 혈압, 자율신경 조절 등 우리 생명과 관련된 기능이 이 뇌간에서 일어나고요. 변연계가 이 중심부에 있는데요. 이 중심부가 변연계인데 이 기능은 감정 조절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피질이 이 가장 큰 부분인데 이 심피질이 거의 20대가 되어야 18세를 우리가 발달 심리학에서는 20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대를 이제 대학에 입학한 이후 하이스쿨을 마치는 그 시점을 이제 20대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18세 이전에 이 심피질이 완성되어 가지고 성인기를 맞이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례를 14살 먹은 딸아이와 심피질이 완성되지 않은 딸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심피질의 기능은 합리적 현실 적응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현실적인 판단의 기능은 이 심피질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14살 아이는 아직 심피질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다시 말하면 몸은 우습 자랐는데 아직 뇌 기능은 발달 중이라는 것이 이제 뇌과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것은 이 변형계 중심에 아몬드 두 개가 있어요. 이 아몬드의 어원과 아미그달라의 어원이 같습니다. 아몬드 두 개가 있어요. 이 아몬드 두 개를 이제 아미그달라, 원시뇌라고 그럽니다. 왜 원시뇌라고 할까요? 박미영님 공부 제일 많이 하셨으니까 왜 원시뇌예요? 원시인처럼 행동하게 원시인 하니까 시절, 예. 우리를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원시인처럼 행동하게 하니까 원시뇌죠. 다시 말하면 이 뇌가 가장 오래 발달되어 온 역사의 흔적이 이 원시뇌, 이 아몬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시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했어야 되겠죠. 맹수가 쫓아왔을 때 싸우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치든지 투쟁할 거냐 도피할 거냐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아미그달라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미숙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맹수한테 먹혀 죽었을 거고 전쟁터에서 이제 대처할 능력이 없으니까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후손이냐면 아미그달라가 뛰어난 사람들의 후손이다. 지금 살아남아 있는 그 증거가 무슨 말이냐면 아미그달라가 활발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미그달라가 현찮은 사람은 6.25 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아미그달라가 뛰어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위험을 잘 극복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미그다라가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넥타이를 맸는데 문화인입니까? 원시인입니까? 박 교수님 보시기에 넥타이를 맸는데 뉴욕에 그 뉴저지에 이제 멋진 신사입니다. 근데 문화인 같아요? 원시인 같아요? 원시인 같습니다. 넥타이면 원시인이죠? 왜 그럴까요? 이제 이 아미그달라가 뛰어난 사람들이 다 살아남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아미그달라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참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공등탑을 하루에 허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K 교수 부부 이야기도 들어보면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딱 한 번 혼냈대요. 이제 아이를 돌보지 못하니까 늘 허용적으로 했는데 너무 그날 부부가 다 지쳐가지고 한 번 되게 혼냈는데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상담할 때도 반복해서 하고요.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 자기 와이프한테도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명적인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이 아미그달라를 좀 일찍 우리가 공부했으면 좀 더 문명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원시인의회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파이팅 할 거냐, 플라이팅 할 거냐, 투쟁할 거냐, 도망갈 거냐는 것을 결정하는 그 작동이 20초 내지 30초예요. 맹수가 팍 달라들면 땀이 나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긴장하고 아미그달라가 작동하니까 카테콜라민,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팍 분출돼 가지고 몸에 힘이 나서 싸우거나 이제 도망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 30초만 작동하지만 그 카테콜라민 이 호르몬이 소진되기 위해서는 90초가 필요하다는 거죠. 작동 시간은 짧은데 한 1분 30초 정도는 이 분노가 잘 사그라들지 않는 거죠. 자, 이 사진을 보고 아까 박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명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 초를 다스려야 되겠어요? 1초를 다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90초. 네. 90초가 몇 분이죠? 1분 30초입니다. 여러분 다 대답해 보세요. 이사라님, 1분 30초가 몇 시간인가요? 하루인가요? 이틀인가요? 너무 짧은 분 단위네요. 짧은 시간이죠? 이사라님, 1분 30초야 어떤 분노가 오는 자극이 있어도,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아무리 심한 실수를 하거나 어머니 마음을 괴롭히거나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1분 30초 정도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다 같이 합시다. 1분 30초. 1분 30초. 원시인과 문화인을 분리한다. 기억하세요. 이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 매우 존경받는 남편, 아내, 부모,
또 목사님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강의 잘 들으셨어요. 1분 30초만 잘 극복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아미그달라가 뛰어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미그달라가 약한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요.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 구실을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자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실에서 처방하는 약이 하나 있는데, 카운슬러는 약을 처방하는 권한은 없어요. 약 처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문희세연님, 그게 뭐 같아요? 카운슬러가 처방해도 괜찮은 약, 분노 조절 장애자한테 아마 여러분에게 다 필요할 거예요. 힐펄슨의 그 역할로서 사랑의 약일까요? 혹시? 뭐예요? 이 그림 뭐예요? 청심환. 우황정심환입니다. 우황정심환. 내가 이 우황정심환 처방을 많이 했어요. 부부싸움하는 부부들한테 자녀들 때문에 막 속이 상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부모들한테 처방한 약입니다. 이 우황정심환. 우황정심환이 실제로 이제 심장을 다스리는 약이니까 효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황정심환을 처방하되 이렇게 포장이 복잡한 거, 이 통을 벗겨내고 그다음에 은박지를 벗겨내고 하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 10초. 90초가 걸리는 거예요. 이제 까는데 90초 걸리는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우황정심환을 처방하는 게 아니에요. 뭘 처방하는 거죠? 90초. 아미그달라가 발동이 되어가지고 카테코라민이 다 소진되는 그 1분 30초를 보내기 위해서 우황정심환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여튼 1년에 한 2번 터진대요. 그 사모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우황정심환 처방을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게요, 그분이? 이사라님,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우황정심환 처방했더니 집에 있다고 했을 것 같아요. 문선영님, 그분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 목사님이? 내가 우황정심환 처방했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문선영님 대답해 보세요. 오타와 지금 춥죠? 네,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잘 상상이. 그 목사님이 제가 우황정심환 처방을 했더니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알았습니다. 기도할게요 하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얻을 지혜는 뭐죠? 90초를 극복하는 사람, 원시인과 문명인을 가르는 시간이 있어요. 90초.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을 벌어야 된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나이 많은 그 어떤 어르신에게 젊은이가 물었대요.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금은식을 맞이하셨나요? 결혼 50주년을.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산책을 자주 하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우욱하면 그분은 우황정심환 대신 기도하는 대신
문 열고 나가서 예, 산책을 좀 하고 들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원시인처럼 살아가느냐는 것은 몇 초 차이예요? 90초. 다 같이 합시다. 1분 30초. 1분 30초. 이걸 기억하고도 자녀들과 아주 폭력적인 부모가 된다든지 부부간에 이제 싸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인드풀러스 우리 김길숙님이 마인드풀러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마인드풀러스의 핵심이 제가 지난번에도 PPT를 올려드렸지만 척추, 호흡, 명상입니다. 90분을 이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평소에 마음 챙김, 마인드풀러스를 하셔야 되는데 그 핵심이 척추, 호흡, 심장입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 척추 30마디는 단순한 몸의 기둥이 아니라 30가지 우리 몸에 있는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바르게 하세요 하는 말은 온몸을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은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주신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호하는 거예요. 흡호가 아니라 호흡이라는 성서적인 바탕이 있는 것이죠. 영어로 들숨과 영감, 우리가 영감을 받았다는 단어가 inspiration, 한 단어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호할 때마다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 이것이 호흡의 영적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복식 호흡을 합니다. 흉식 호흡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뭐 학교 가면서 숙제도 생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점점 흉식 호흡을 하다가 이제 숨이 넘어가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호흡은 복식 호흡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주 허리를 바르게 하시고 복식 호흡을 하시면 아미그달라 여러분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심장 이야기를 제가 책에다 잘 써놨는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미미 교수가 쓴 이 책과 그다음에 컬버트 교수가 쓴 이 책, 이 두 책에는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던 컬버트 교수 의사의 책에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매우 신앙적으로 이제 심장을 설명한 책인데요. 그 핵심은 4만 개의 신경세포가 심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심장과 뇌가 그렇게 같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뇌세포가 심장에 4만 개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 신경세포가 뇌세포가 아닙니다. 그 신경세포가 4만 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심장을 이식하면
그 사람의 취미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채식주의자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된다든지, 음악도 그 심장 주인의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이제 그런 사례들이 그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책에는 그 심장 이식을 한 8살짜리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돈 컬버트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자기가 이제 이 사례를 어떤 의사가 자기한테 전달해 주었다고 하면서 자세하게 소개해 놓았는데, 10살 먹은 아이가 이제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8살 먹은 아이가 이제 심장 이식을 기다리다가 10살 먹은 아이의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이 아이가 악몽을 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악몽 내용이 뭐냐면 살해당하는 장면이에요. 그 살해당하는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악몽을 반복하니까, 이것을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알고 있는 이 의사는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경찰에게 전달했고, 경찰이 그 악몽의 내용을 추적해서 그 범인을, 그 10살 먹은 그 살해 범인을 체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은 단순한 펌프가 아니에요. 뇌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파장과 뇌 파장을 비교한 내용이 이 미미 교수의 책에 나옵니다. 이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뇌파가 심장 파장이 뇌 파장보다 60배 길고 5,000배 강력하고, 그래서 3m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뇌파는 이렇게 막 전선으로 측정하지만 심장 파장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3m 텔리파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온몸을 감싸는 파장은 뇌파가 아니에요. 심장 파장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고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카오스 심장 파장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리고 있죠. 코어런스, 이제 마음이 편안한 정상적인 심장 파장은 이렇게 부드럽게 70을 중심으로 리드미컬하게 이제 심장 파장이 보여지잖아요.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이 카오스 상태의 심장 파장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아까 우리가 말한 간과 변연계와 심피질에 전달이 되어서 뇌작용에 역기능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70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부드러운 파장, 이것을 우리가 이제 책에 써놨습니다만은 NHB, 노멀 하트 비트라고 그러죠. 정상적인 심장 박동. 이 정상적인 심장 박동도 그대로 뇌간과 변형계와 심피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5,000배나 강력한 이 에너지가 뇌 기능을 이제 행복한 뇌로 만들 수도 있고, 이제 불안하고 이제 신경질적인 뇌로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심장 과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 심장이라는 단어가 레브라는 히브리어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마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우리 심장이 마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심장을 노멀 하트 비트,
70번 뛸 수 있는 그런 심장을 가져야 이제 뇌 기능도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고 우리 마음도 행복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잘 아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이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심장을 지켜라. 그런 말씀으로 심장 과학에 의하면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뇌 기능도 정상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쪽 화면만 보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뒤 화면을 보면 우리 케냐의 한지선 선교사님이 보이시는데, 자, 심장을 지키라 그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좀 단단하게 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가 오는데 이제 심장을 지켜라는 말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NHB, Normal Heart Beat, 정상 심박동을 가져라. 그 네. 정상 심박동을 가지면 바로 뇌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뇌간도 강해져서 이제 혈압도 정상이 되고 심장 박동도 더욱 정상이 되고 또 이제 심피질도 강화되어 가지고 더 합리적이고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으로 소리 지르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심장을 노멀 하트 비트 LHB가 되게 하기 위해서 책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만은 이제 감사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가장 뇌 심장이 NHB 70으로 돌아오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거기 제가 자세히 소개해 놓았는데 이제 우리가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우리 현대인이 원시인처럼 살지 않고 살아가려면 심장을 NHB, 노멀 하트 비트가 되도록 하려면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훌륭한 부모님으로 살아가려면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려면 우리 심장이 70번 뛰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이 뇌과학을 아니 심장과학을 제대로 공부한 이제 심장 전문의들은 약 처방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 일기를 써라. 감사 일기 처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감사 일기 처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일기 요즘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데 감사 일기 처방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자, 10장이 이제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 한 10분 조금 남았는데 한 12분 남았군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묵상으로 하나 된 가정이라는 책을 인용해 놓았어요. 거기 이제 시드니에 살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이제 따님이 한국에서 결혼하게 되어 가지고 그 사유가 될 사람이 한국에 있으니까 또 따님은 그 외국인 학교에 교사로 있고 그래서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묵상하는 것을 이제 하다가
그 자료가 아까워서 이제 책으로 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아, 현대인들은 이제 온라인 말씀 묵상이 효과적인데, 우리가 멀리 계신 가족도 많기 때문에 그런 책이 나온 걸 제가 보고, 제가 저자 목사님을 직접 뵙고, 이걸 이번 가족회복 책에다 좀 인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막 했더니 기쁨으로 허락해 주셔서 거기 잘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걸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가정의 영성에 대해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말씀을 해놨는데, 거기 227페이지 좀 펴보실래요? 227페이지. 렉시오 디비나를 잠깐 이제 언급하면, 렉시오, 성경 구절을 몇 차례 천천히 조용하게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메타티오, 본문의 구절이 삶에 적용되는 것을 조용히 묵상하는 거죠. 오라티오, 마음을 열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콘템플라티오, 이것이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는,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관상 기도입니다. contemplation, 관상 기도.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가정 예배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227페이지를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일 씩씩하신 분이 김길숙 박사님 같은데 229페이지군요. 229페이지. 제가 잘못 썼습니다. 229페이지. 그 가족 사명 선언서가 227페이지부터 나오는데 229페이지 김 박사님 찾으셨나요? 네. 그 제목이 뭐예요? 거기에 통일한국 세계선교인가요? 예, 거기서부터 다 찾으셨냐고 물어보시고 읽어주시죠. 네, 229페이지 통일한국 세계선교 다 찾으셨을까요? 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필자가 잘 아는 성도 남자 77세의 가정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통일한국 세계선교라는 가정 사명 선언문을 벽에 걸어놓고 가정 예배 시간마다 함께 외쳤다고 합니다. 이분은 20대 청년 시절 1974년 8월 세계 기독교 복음화 대회에서 참여하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를 기도하며 남북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이 시니어 성도의 기도는 통일 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이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에 무너진 2,820개의 교회가 재건되어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매일 기도한다. 이 기도는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만 7천 명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 교회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에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어 10만 명 선교사 파송하는 날이 오리라는 비전이 우리 한국 크리스천 가정에 마땅한 가정 사명 선언서입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네. 제가 고멜입니다. 어느 교회 기도회에서 호세아서를 묵상하며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와 닿으며 진지하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외도 문제로 고민하던 여러 여성 교우들에게 주님이 내가 고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외도하는 남편이 고멜이지 왜 제가 고멜입니까? 라며 항변하다가
기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 둘 다 고멜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다가 마침내 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고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눈이 열리니 외도하는 남편보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방황하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신이 고멜임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고멜의 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내들의 회개와 무릎 꿇음으로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FR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들이 가정으로 돌아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말씀으로 십자가로 살아난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문패를 달아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FR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주시는 우리의 예언과 환상, 그리고 꿈입니다. 이 책 마지막 제10장 제목이 묵상으로 하나 된 가정입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FR의 중심을 말씀 묵상에 두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과 가정에 살아나면 초저출산 문제도 해결됩니다. 엮이는 가정도 다시 살아납니다. 나도 나의 가정도 살아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살아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멘. 이렇게 이제 2차 8주간 FR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서 동영상으로 이제 수강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10일 안으로 그 가족 톡톡을 보내주시면 여러분 수료증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차에 한 30명, 2차에 지금 박명님 지금 등록한 학생이 몇 명이죠? 한 70명 되나요? 등록은 모두 78명 했는데, 예, 현재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한 35명, 오늘은 39명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가족 톡톡을 어떻게 하신지, 카톡방에 연결되신 분들은 아까 몇 명? 지금 이제 톡톡은 공개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1차보다 이번이 상당히 많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차에 가서 또 수료생이 나오고 그래서 제 꿈은 한 수료생이 한 100명쯤 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보고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5대양 6대주에서 다 모였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조직을 하나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 2, 3년 안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일본에서 한번 모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에 계신 분도 가기 쉽고 또 일본은 이제 미국이나 남미나 이제 저기에서 한국에 오셨다가 또 한국에서 이제 사역도 하시고 가족도 만나시고 가기도 가깝고 그래서 한 2, 3년 안에 우리 FR 세계 대회를 일본에서 한번 모일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분 지역별로 미국은 넓으니까 동부, 서부 이렇게 지역 대표를 좀 추대해서 우리가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 총장 훈화와 축도를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해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총장님이 출타 중에 있어서 에, 우리 총장님보다도 더 귀하신 우리 명예 총장님 유종길 박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유 박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훈화 한 말씀 해주시고 축도해 주시지요.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는 고맙고 오늘도 또 이렇게 좋은 강의를 마지막 시간이지만 듣게 돼서 우리 FR 이 모임이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도 또 깨닫게 됐고, 그렇잖아도 오늘이 우리 둘째 생일이거든요. 11월 25일. 그래서 우리 딸하고 오늘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평생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상대하고 사랑하는 상대 두 종류밖에 없었는데 내가 목회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누구 미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삼남매는 사랑하는 가족들이어서 너무 고맙다고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초대해서 이 시간 참여해 보니까 이 시간에 딱 맞는 대화를 오늘 많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김종환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보고를 드린다면 요즘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오늘 축도를 하라고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저녁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목사님, 할 말은 우리 유동길 없습니다. 명예총장님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종강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우리 교수님과 함께 처방 내린 감사, 이 감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감사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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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